1701년 가을, 조선의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비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받는 존재, 그녀의 침전은 신분과 국법, 그리고 200년을 이어온 왕실의 지엄한 법도로 겹겹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라비들에게 낯선 자들이 자신의 침전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누군가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잠든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인들은 너무도 두려워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정체 모를 무언가가 이 궁궐 안, 자신의 침소 안까지 들어와 자신을 사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편 그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는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희빈 무고의 옥,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일 것입니다. 지핀형 그리고 바늘, 흑마술로 왕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질투의 눈먼 후궁. 이 이야기는 텔레비전 사극과 대중소설을 통해 수천 번도 넘게 변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유명한 바늘 꽂힌 지핀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왕비를 파멸시키고 후궁을 사약에 이르게 하며 조선 왕조의 법도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그 흉기가 지핀형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그렇기에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 흉기가 다름 아닌 접근 권한 액세스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극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검을 집도할 것입니다. 한 궁궐에 대한 그리고 거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부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 사건을 결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는 병에 걸렸고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조차 그녀의 증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왕비 스스로도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묘사하며 기이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극심한 부종, 낫지 않는 종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내리는 고열, 훈련된 내의원 의관들조차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은대 조선에서 원인 모를 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 이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바로 그녀의 침전이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출입하는 모든 이의 품계가 기록되고 철저히 감시받습니다. 국모의 침소에 접근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지존의 옥체와의 거리를 관리하는 것만을 유일한 임무로 삼는 지밀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법이 아닙니다. 200년에 걸쳐 구축된 철통 같은 보안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입니다. 인현왕후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장희빈 처소의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에 함부로 침입해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나인들도 이를 알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헤집고 다니는 자가 누구든 궁궐에 훈련된 여인들이 제지보다는 침묵과 마비를 택할 만큼 막강한 권위 혹은 숨막히는 공포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주술을 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의 침전이 왕비의 침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사실은 숙종이 그 다음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직접 신문회장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궁중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왕실의 절차는 복잡하고 신중했습니다. 대신들이 조사하고 관원들이 조서를 꾸밉니다. 증거는 겹겹의 검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어전에 오릅니다. 국왕이 직접 친국에 나서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숙종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은 이미 내명부의 치정 스캔들을 넘어 국가 비상사태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숙종은 인정문으로 친히 나아가 무녀의 딸 정과 관련자들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는 보고서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보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에 대처하는 사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옥좌가 공격받고 있다고 굳게 믿는 군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적인 서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극의 버전은 단 한 명의 여인, 단 하나의 지핀형, 그리고 질투의 눈먼 단 한 번의 주술 행위를 보여줍니다. 아주 깔끔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는 역사적 구조의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정사의 기록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장희빈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실행 조직이 있었습니다. 수경, 시영, 축생이라는 이름의 나인들, 무녀의 딸 정, 외부에서 물품을 조달한 장희빈의 오라비, 궁궐 내부로 밀반입된 전문 무당, 그리고 공초 기록에만 이름이 남은 수많은 하인들. 이것은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은 한 여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거점, 세분화된 역할, 그리고 통제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다수의 인원이 동원된 다중 노드 작전이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장희빈의 공식 처소인 취선당 서쪽에는 신당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제물을 준비하는 우물이 있었고 태자방에는 별도의 외부 신당이 존재했습니다. 불길한 물건들이 묻혀 있던 궁궐 내부에 은밀한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훗날의 조사는 궁궐 밖 연서역 근처의 무덤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전은 내전은 물론 담장 너머의 공간까지 거침없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사경, 현대 시간으로 치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재물이 우물가로 옮겨졌고 인현왕후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을 비는 저주가 행해졌습니다. 붉은 무복을 차려입고 신장대와 화살을 든 무당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춤을 추고 활을 쏘며 왕비를 죽이겠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신앙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반복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무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게 재물을 차려야 하고 누군가는 정기적인 순찰을 피해 신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이들의 입을 막거나 통제해야만 합니다. 이 작전에 금전은 적게 들었을지 모르나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그 권한은 은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로, 맹목적인 충성으로,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어야 할 궁중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장희빈이 그 주술을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철저히 감시받는 건물 한복판에 그녀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공모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극의 각색이 아닌 기록이 전해주는 실제의 공간으로 말입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소설이 아닙니다. 냄새나 소리를 묘사하지 않으며 오직 판결과 공초만을 건조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행간을 천천히 짚어가다 보면 당시의 물리적 현실이 생생하게 배어 나옵니다. 늦가을의 한양입니다. 공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돌바닥에 한번 스며들면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결코 가시지 않는 서늘함입니다. 두꺼운 궁궐의 담장은 온도를 가두는 데 탁월했습니다. 여름에는 밀폐된 항아리처럼 열기를 품었고 가을에는 숨통이 막힌 상처처럼 음습한 습기를 머금었습니다. 장희빈이 머물던 취선당은 결코 비좁은 방 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 또 다른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차려두고 방치한 공간은 필연적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동특이 전 우물가에 남겨진 재물들은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곡물과 청주는 시큼하게 발효되고 고기는 썩어 들어갑니다. 신당 주변의 흙 속에 묻힌 무언가도 소리 없는 부패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궁궐의 땅 속에 흉악하고 예사롭지 않은 더러운 물건 흉계지물들이 묻혀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것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발각되기 전까지 수주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조사관들이 그곳을 파헤쳤을 때 묻혀있던 것들의 일부는 이미 지존의 발밑에서 썩어 문드러져 흙과 엉겨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인현왕후의 침전은 결은 다르지만 숨이 막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그녀의 몸은 스스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묘사된 종기에서는 고름이 터져 흘러나왔고 고열은 식은땀이 되어 흘렀습니다. 1701년 궁중의 의술은 쑥을 태우고 찜질을 하고 탕약을 달여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딘방 안은 순식간에 온갖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매캐하게 코를 찌르는 쑥뜸의 연기, 쓴내가 진동하는 탕약, 그리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살갗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금속성의 채취,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뚫린 구멍들, 실록의 기록은 이 부분을 명확히 서술합니다. 누군가 창호지에 침을 발라 조심스럽게 녹인 뒤 왕비의 처소 창문에 작은 틈을 냈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저주의 의식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폭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섬뜩함입니다. 바로 감시입니다. 나의 끔찍한 고통이, 그 고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에게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공포 말입니다. 지밀라인들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비와 감시의 눈길 사이에 서 있었음에도 묵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비정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남으며 터득한 본능적인 지각으로 이 작전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자의 권력이 그들이 모시는 왕비의 권력보다 그 순간만큼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내전에서 충성심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가을 그 궁궐의 모든 여인들에게 그 계산의 결과는 오직 하나, 숨죽이고 있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고 실록이 기록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겁함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봉쇄되어야 마땅할 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의 역전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철통같이 보호받아야 할 방이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된 사냥터로 변해버렸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사와 야사의 경계에 있는 중공식적 기록 가운데 이 모든 상황에 핵심을 찌르는 단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문정이 저술한 수물록의 기록입니다. 구전되며 다소 윤색되었을 수는 있으나 조선 역사의 이 찰나에 담긴 심리적 진실만큼은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깊은 밤 그는 궁궐의 복도를 홀로 거닐고 있습니다. 인현왕후는 침전 어디선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돌담과 창호지를 뚫고 전해지는 억눌렸으나 규칙적인 비통한 곡소리입니다. 왕은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풍각소리, 잔치 벌이는 소리, 편안한 목소리들, 결코 슬픔에 잠긴 여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경사스러운 일을 기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숙종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굳건하게만 느껴지던 왕실의 지엄한 법도가
종이장처럼 얇게 느껴지는 순간 의심을 품은 사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그도 취합니다.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갖다 댑니다. 종이가 물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구멍을 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기록은 상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직후에 일어난 엄청난 후폭풍이 증명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조선 조정의 거대한 기계장치는 원로 대신들조차 경악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왕세자의 생모인 후궁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숙종은 결코 수동적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요동칠 때마다 피바람을 동반한 환국 정치를 단행한 전력이 분명한 왕이었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입장도 이미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녀를 중전의 자리에 올렸다가 다시 내치고 또다시 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의 정치적 결단은 사적인 감정과 지독하게 얽혀 있었고 조정의 신료들은 이러한 군주의 성향을 유용하면서도 지극히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인현왕후가 숨을 거두자 숙종의 가슴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죄책감은 분노가 되어 밖으로 폭발했습니다. 장희빈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 그는 인현왕후를 비참하게 내쳤습니다. 당파의 압력과 자신의 변덕 속에서 그녀의 왕비 신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유배지에서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죽었고 그녀를 그토록 참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왕 자신이었습니다. 이토록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진 사내에게는 그 화살을 쏟아낼 관역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숙종에게 완벽한 관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사법부와 붕당의 기계 장치들은 국왕의 그 분노를 기꺼이 정당화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기서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부검은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장희빈에 대한 유죄 판결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흉악한 무속 물건들이 발견되었다는 점, 혹독한 국문 끝에 궁녀들의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 신당이 존재했고 저주를 기원하는 의식이 궁궐 내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늘 꽂힌 지핀형입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사건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이미지, 수백 편의 사극 명장면과 수천 편의 글을 탄생시킨 그 강렬한 이미지가 정작 역사학자들이 교차 검증하는 실록의 1차 사료에서는 그 모습을 또렷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형과 바늘이라는 시각적 상징은 훗날의 야사와 회고록, 그리고 세대를 거치며 살이 붙은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확고한 자리를 잡습니다. 정작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 기록은 땅에 묻혀있던 물건들이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이함 속에 또 다른 기이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개입된 조선의 다른 중대 범죄 재판의 경우 국문 과정에서 증거물의 형태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증거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판결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입증하는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그 과정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숙종은 정상적인 심리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어 버릴 만큼 비정상적이고 맹렬한 속도로 사약을 내렸습니다. 왕세자의 생모인 일품 빈을 처형하기 전 응당 거쳐야 할 3사의 논의와 간쟁조차 숨 돌릴 틈 없이 밀어붙이는 처형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국법이 요구하는 증거물의 공개조차 생략된 채 원로 대신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극력 반대할 만큼 급박하게 세자의 어머니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대체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숙종 자신이 이 저주 사건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장희빈 측 당파가 방어 논리를 구축하거나
반대 증거를 조작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추측입니다. 그는 이미 호패 조작 사건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장희빈의 측근 중 누군가가 정적의 묘 주변에 주술적 물건과 가짜 호패를 몰래 묻어 누명을 씌우려 했던 사건 말입니다. 숙종은 증거 조작의 문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속전속결만이 판결 번복을 막을 유일한 방패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훨씬 더 암울합니다. 만약 그 파멸적인 속도가 군주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냉혹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조정의 주도권을 쥔 노론 세력은 장희빈이 훗날 조금이라도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싹을 철저히 짓밟아야 한다는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왕세자는 노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핏줄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이성을 잃은 국왕이 단숨에 수용할 수 있는 명분, 동시에 후계자의 생모인 국왕의 총희를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죄, 그것이 바로 무고저주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하면서도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이러한 맥락에서 장희빈 무고의 옥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닙니다. 종교적 분노의 탈을 쓴 당쟁의 흉기였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냉혹한 자들에 의해 예리하게 벼려진 것이라면 바늘 꽂힌 지핀형의 실자의 여부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핵심은 갈기갈기 찢어진 국왕의 마음이었고, 그 국왕의 손에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핏빛칼을 쥐어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의 통찰력이었습니다. 1701년 10월 7일 장희빈이 사약을 받기 불과 사흘 전 조정은 중대한 교서를 반포합니다. 이후로는 비너, 후궁을 중전으로 승격시키는 일을 없게 하라. 사소한 각주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왕조가 공식적인 법률의 언어를 빌려 국가의 뼈대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시스템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존재했다는 고백입니다. 후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 경로 자체가 너무도 거대한 위협을 낳았기에 그 경로를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장희빈은 이미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왕조 헌정의 전면적인 개조입니다. 왕조는 전례를 뒤엎는 혼란보다 대안이 훨씬 더 끔찍하게 여겨질 때가 아니고서는 결코 스스로 왕위 계승의 규칙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1701년 조선의 조정은 제2의 장희빈이 등장할 위험성이 내명부 여인의 신분 상승을 영구히 제한하는 경직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제도의 몸에 깊게 파인 흉터입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가 외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지령은 비단 장희빈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 왕세자의 정치적 미래를 철저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잃을 때 왕세자 이유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경종으로 즉위하는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은 단 4년에 불과했고 극심한 당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제대로 된 통치조차 해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사도 굳건한 왕맥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서는 경종의 비극을 잉태한 씨앗이었습니다. 이 법령은 단순히 생모의 복권을 막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계가 제도적으로 영구히 오염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그가 옥자에 앉아 어명을 내리고 신하들의 엎드린 절을 받는다 한들 왕조의 법적 구조는 이미 왕을 낳은 생모가 두 번 다시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는 전제하에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통성은 재위하는 매일매일 그 짙은 족쇄를 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구조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주 중 한 명인 영조를 배출한 가계였습니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는
장희빈이 권력을 휘두르던 혹독한 시절에도 끝까지 인현왕후에 대한 충정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훗날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그녀의 충성은 영조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선하고 바람직한 모계란 조용히 숨죽인 채 지켜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야심을 드러내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인내를 통해 마침내 승리하는 여인상. 그 역사적 기억이 온전히 진실인가는 논외로 합시다. 다만 그것은 1701년 이후 조선 왕조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만 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위험한 요녀가 몰락하고 충직한 여인의 아들이 마침내 옥자에 오르는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꺼이 그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저주의 옷을 입은 끔찍한 당파적 숙청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인 동시에 슬픔에 직면한 왕실의 폭발적인 분노였고, 냉혹한 정치적 처형인 동시에 헌정 질서의 완벽한 리셋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동기를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사용하고 그 교묘한 겹침을 공식 기록의 언어 아래 깊숙이 묻어버립니다. 왕조는 결코 거대한 스캔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화시켜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핀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령 묘사된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인형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늘이 꽂힌 저주의 인형은 그저 시각적으로 단순해서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인의 역사적 기억 속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디테일은 과장되었을지언정 그 이미지가 이 사건이 품고 있는 심리적 진실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 꽂힌 인형은 대리물입니다. 대체제입니다. 직접 닿을 수 없는 표적을 대신하여 파괴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사건의 본질입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에게 직접 닿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침전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이 품은 분노를 직접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 혹은 조정이 그녀가 했다고 고발한 것은 거대한 대리인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움직이는 라인들,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흙 속에 파묻은 흉물들, 국법상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을 대신 토해내는 무당, 주술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루에 3번씩 화살을 쏘라는 명령에 복종하며 그것을 끔찍한 일상으로 만들어버린 궁녀들, 실제 했든 전설이든 간에 이 지핀형은 직접 나설 수 없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상징입니다. 중개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상징을 동원합니다. 관련된 모든 이가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겉으로는 발뺌할 수 있는 교묘한 변명거리 플로습을 데니어빌리티의 장벽을 두텁게 쌓아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형에 꽂힌 바늘은 왕비의 몸을 찌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것과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경계를 꿰뚫은 것입니다. 조선 내전의 지엄한 법도가 차마 입에 담는 것조차 금지했던 그 끔찍한 정치적 욕망을 가장 물리적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숙종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사건을 미신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종의 소통으로 오직 주술이라는 언어만이 유일한 채널이었기에 그 의식을 빌려 선포된 명백한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암호를 해독한 순간 국왕의 대응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전략적이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초월하는 속도로 맹렬히 움직인 이유는 자신이 초자연적인 미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궐 깊숙한 곳에 그림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용해 왕위 계승의 판을 뒤엎으려는 은밀한 전쟁을 수행한 한 여인과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발된 모든 혐의가 진실이었는가는 사료만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해결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정의 극단적인 반응은 당시 권력 수뇌부가 무엇에 맞서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활을 걸고 응징하려 했던 것은 요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접근 권한이었습니다. 왕조의 미래를 좌우할 공간과 사람들을 향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지속적으로 뻗어나간 그 끔찍한 접근 말입니다. 바늘 꽂힌 지핀형 뒤에 숨겨진 가장 끔찍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튼튼한 흉기는 한 번도 바늘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늘은 그저 단순한 이미지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기는 자신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왕실의 시스템조차 막아내지 못한 한 궁궐 여인의 거침없는 행보에서 비롯된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제도는 스스로를 개혁하는 대신 그 여인을 철저히 찢어발겨 역사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노라 증명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창호지에 뚫린 기괴한 구멍들에 대해서는 끝내 속 시원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충성 대신 침묵을 택했던 나인들은 2번 다시 철저히 신문받지 않았습니다. 이론상 완벽히 봉쇄되어야 할 궁궐 안에서 이토록 치밀한 조직 범죄가 장기간 운용될 수 있었던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했던 궁궐의 구조적 그림자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정사 젠시는 이 사건을 무고의 옥이라 부릅니다. 질투에 눈이 먼 후궁이 무속의 주술로 왕비를 살해했고 의로운 군주의 철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와 사극의 살아남은 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더더기일 리 없이 깔끔합니다. 악당이 있고 희생자가 있으며 명쾌한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이면에 겹겹이 숨겨진 층위들을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눈치채기 전까지 오랜 시간 철저히 유린당한 왕비의 침전, 옥자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친국의 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국왕. 마법이 아니라 물리적 접근을 필요로 했고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공간과 물류와 공급망을 통제한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 이토록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어야 할 정상적인 심리 절차를 깡그리 위반해버린 비정상적인 판결 속도, 피고인이 사약을 받기 사흘 전 왕위 계승의 규칙을 영구히 재설계해버린 대국민 교서, 그리고 정작 1차 사료인 실록에서는 실존 여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바늘 꽂힌 지핀형. 이제 실록이 묻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장희빈을 몰아내기 위해 결집한 당파적 세력들이 호패 조작 사건을 통해 거짓 증거를 심는 문법을 이미 통달하고 있었다면 훗날 궁궐 땅속에서 발견된 그 모든 주술적 흉물들이 과연 100% 진실이었다고 우리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판결의 그 맹렬한 속도가 순수한 슬픔의 발로였는지 아니면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13살 어린 왕세자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은 진짜 이유가 몇 개의 바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한 왕위 계승의 산술 때문이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명쾌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료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본디 역사란 그런 것입니다. 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 여인이 열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7일 만에 왕조의 룰을 바꾸는 교서가 쓰였습니다. 한 왕자는 이 2가지 끔찍한 그림자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내내 당쟁에 마비되어 있었고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약함을 자양분 삼은 이복 동생의 가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길고 칭송받는 치세를 낳았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영원히 복권될 수 없는 죄인의 굴레에 가두어 버린 그 서늘한 법조문은 조선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술적 저주와는 달리 역사적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필한 작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비극의 대본을 쓴 진짜 작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진짜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아직도 세상의 제도와 권력 기관들이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대로 정직하게 작동한다고 믿고 있는 주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역사는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순수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당신이 무엇을 믿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